어유 김치 냄새. 누가 저급하게 김치를 먹어? 제발 여기서 물 흐리지 말고 한국으로 가주면 안 돼. 미국 고등학교 한 교실, 동양인이라곤 눈에 찾아볼 수 없는 교실에서 한국인은 교실을 나가달라며 한 학생을 놀리고 있습니다. 왜 금발의 미국 학생의 한국인이라고 계속해서 놀리는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예요. 이제 곧 30대가 되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바쁘게 일하러 나갔고 저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간 뒤 집에 혼자 남아 조용한 거실에서 TV 소리를 틀어놓고 숙제를 하던 날들이 많았어요. 혼자인 게 외롭기도 했지만 차라리 혼자인 게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으니까요. 엄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서 웬만하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일이 끝나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그리고 짧은 한숨.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서 조용히 엄마가 좋아하는 홍차를 끓여주곤 했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피곤한 얼굴로 웃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가 편해졌으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퇴근 후에 평소와 다르게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어딘가 설레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엄마가 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그 사람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떨리는 걸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정우였어요. 한국에서 온 한식 셰프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한식?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엄마가 이렇게 설레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어색했지만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게 더 낯설었습니다. 처음 정우 아저씨를 만난 날을 잊지 못해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해놓고 정우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키가 크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엘레나. 만나서 반가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제가 불편할까봐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거리를 두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정우 아저씨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우 아저씨가 밥상에 올려진 비빔밥을 저에게 권했습니다. 이거 먹어볼래? 비빔밥이야. 재료를 고루 섞으면 더 맛있어져. 저는 수저를 들어 비빔밥을 한 입 떴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 아저씨는 제가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우 아저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아저씨는 종종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틈틈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요리를 하면서 저를 부르곤 했어요. 엘레나, 이거 한번 해볼래?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 아저씨가 김치를 써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옆에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썰면 돼. 정우 아저씨가 말하면서 김치를 천천히 썰어 보였습니다. 저는 칼을 잡고 따라했어요. 칼질이 엉망이었지만 정우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했어. 저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정우 아저씨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한국인 새아빠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둥, 너희 집에서 한약 냄새 난다며? 라는 둥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비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제 옆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거슬렸어요. 엘레나 새아빠가 한국 사람이래. 진짜 김치 많이 먹나 봐. 그런 말들이 저를 점점 움츠러들게 했어요. 집에서는 정우 아저씨가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다르게 보인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저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레나, 사람들은 처음에 다른 걸 보면 신기해하고 낯설어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저는 정우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 아저씨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우 아저씨의 요리를 도와주기 시작한 게요. 그는 저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다는 것, 국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신뢰가 된다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 아저씨는 단순한 새아빠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그가 만든 요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맛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제가 새아빠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와, 너 새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김치 진짜 많이 먹어?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급식에서 김치를 고르면 와, 진짜 한국인 다 됐네.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대놓고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선과 분위기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물함을 열었더니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썩은 우유를 사물함에 넣어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사물함 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도하고 뭔가 있으면 또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이 더 상처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점점 행동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일부러 음식을 엎고 제 책에 소스를 묻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면 더 큰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에 가방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체육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김치가 터져 있었어요. 김치 국물이 책이며 필통이며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 묻은 김치 국물이 끈적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책은 이미 김치 국물에 젖어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필통 안에 있던 펜들도 다 망가졌어요. 김치 국물 냄새가 손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엘레나, 가방이 왜 그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망가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다시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치가 터졌던 일, 친구들이 저를 괴롭혔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힐까봐 두려웠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왜 참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정우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감싸 안은 채로 정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 아저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정우 아저씨가 깊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였고 정우 아저씨는 차분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엘레나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 다음 날 정우 아저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 저는 순간 정우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가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했고 친구들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그게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학교에서 고립된 상태였어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참으며 살아가는 게 더는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정우 아저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어요. 친구들과의 추억도 떠올랐고 학교에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떠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다음 날 정우 아저씨는 제게 한국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도 맛있고 요리 수업도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할 거야. 아저씨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상처받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잊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온 세상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 아저씨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미국에서의 상처가 쉽게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길거리에 붙은 간판은 온통 한글이었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정우 아저씨가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와도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미국에서처럼 노골적인 비웃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도와주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정우 아저씨의 식당에서 처음 요리를 도와준 날이 기억납니다. 식당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정우 아저씨는 손님들이 들어오면 한 명 한 명에게 밝게 인사했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 아저씨는 제가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처음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엘레나, 요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를 써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김치를 썰다가 양념이 튀어서 손에 빨갛게 물들기도 했고 칼질이 서툴러서 배추가 엉망이 되기도 했어요. 정우 아저씨는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천천히 하면 돼. 요리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저씨가 설명해준 대로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김치를 예쁘게 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식당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옆에서 유심히 보았어요. 된장과 고추장을 어떻게 섞는지, 두부와 애호박을 어느 시점에 넣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신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된장찌개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이건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 같은 거야. 된장의 깊은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을 때 그 구수하고 짭짤한 맛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우 아저씨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같은 전통 한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보다 먹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만든 음식이 점점 맛있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잡채를 정우 아저씨가 맛보고 정말 맛있네, 엘레나. 이제 거의 프로 수준이야. 라고 칭찬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 수업에서 김밥을 만들 때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엘레나, 내 김밥 모양 너무 예쁜데? 친구들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리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손끝으로 맛을 느끼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저에게 참가해보라고 권했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즐기면 돼.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소를 곱게 썰고 고추장을 알맞게 섞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린 계란 프라이가 완벽하게 익었을 때 저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비빔밥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승패에 상관없이 이미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제 요리를 먹은 친구들이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가 저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학교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엘레나,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여? 너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리 수업에서 김치를 만들 때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대로 알려주었어요. 그때 친구들의 표정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레나,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 담기면 맛이 달라져. 아저씨의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덮어줄 무언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리는 저와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였어요. 저는 이제 그 다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을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때,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구수한 맛을 설명할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리가 저를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요리를 통해 제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우 아저씨의 부엌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우 아저씨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요리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비빔밥을 만들면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맛을 조화롭게 맞추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우 아저씨도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엘레나, 내가 만든 음식은 참 따뜻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요리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제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안정되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이. 미국에서 저를 괴롭히던 친구였어요. 저는 순간 이메일을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탁이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몇 번이나 이메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이메일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레나, 오랜만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절박해서 이렇게 연락해. 우리 아빠가 심각한 시기 장애를 겪고 있어. 병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대. 그런데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가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어. 혹시 너희 집에서 만든 음식을 부탁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빠를 도와줄 수 있으면 부탁할게. 저는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클로이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정우 아저씨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야. 저는 결국 클로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내 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수 있다면 내가 요리를 만들어줄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클로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클로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클로이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주저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엘레나.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녀의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정우 아저씨의 식당에서 저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닭을 푹 고아 국물을 진하게 우려냈어요. 인삼, 대추, 마늘을 넣고 천천히 끓이면서 맛을 맞췄습니다. 한약재에서 우러나는 은은한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클로이의 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갈 뜨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클로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삼계탕과 함께 된장국도 준비했어요. 구수한 된장의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정우 아저씨의 배려로 계속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클로이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계탕을 먹은 후 힘이 난다며 산책도 나가셨어요. 클로이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클로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은 마음이야.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어.
며칠 뒤 클로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했던 일들 정말 후회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저는 클로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나도 다 잊었어. 사실 저는 아직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 아저씨의 식당에서 삼계탕을 다시 끓였습니다. 클로이의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적어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클로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팔이 제 등을 감싸는 순간, 저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저를 괴롭히던 순간들, 차가운 시선, 조롱하던 웃음소리까지 전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클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클로이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길 바랄게. 클로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엘레나.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었어.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묶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클로이가 비행기에 타기 직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엘레나,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졌어. 그런데 우리 계속 연락해도 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요리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한식 레시피도 알려줄게. 클로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식을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천천히 하면 돼. 요리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저는 정우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알려줄 수 있어? 클로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까지 다 알려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로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내가 그걸 다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재료를 어떻게 고르는지도 알려줄게. 김치 같은 건 발효가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 비법도 전수해줄게. 클로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내가 만든 한식을 너한테 먹여줄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 클로이가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밝게 웃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원망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자리 잡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클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 무사히 도착했어. 정말 고마워. 아빠가 너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 그리고 김치찌개 레시피 먼저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고추장은 꼭 좋은 걸 써야 해. 다음에 내가 좋은 브랜드 추천해줄게. 클로이와 저는 그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요리를 통해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녀에게 레시피와 요리 팁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고추장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해? 고기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풍미가 살아나. 클로이가 요리 사진을 보내오면 저는 피드백을 해주곤 했습니다. 오, 비빔밥 색깔이 너무 예쁜데? 조금만 덜 볶으면 더 식감이 살아날 거야. 너무 맛있어 보여. 다음엔 불고기도 도전해봐. 클로이와 주고받는 메시지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요리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정우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는 저와 클로이를 이어주었고 상처를 치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고 다시 연결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정우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아빠니까요. 이제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제 이름으로 한식집을 오픈하려고 해요.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